눈 내리는 골목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녀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노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너 가연이니? 그 노인은 5천억대 화신건설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가연이 아니라 그녀 옆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멈춰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빼닮은 5살 쌍둥이.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년 전 자신의 아내가 며느리에게 내뱉었던 말.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을 험한 곳에서 죽게 만들었어! 당장 나가! 가연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쫓겨났죠. 그녀는 그 순간 임신 중이었어요. 뱃속에 쌍둥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도대체 그날 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5천억 재벌가의 며느리가 폐지를 주우며 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복수의 시작일까요? 용서의 시작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민낯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가연은 24살이었어요. 지금처럼 폐지를 줍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죠. 가연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도박과 술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벌어오는 돈은 모조리 도박장과 술집으로 흘러들어갔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와 어린 가연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어요. 어머니는 그 고통을 견디다 결국 몸까지 상하셨습니다. 가연이 중학생 때 끝내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가연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죠. 아니, 산 게 아니라 버텼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연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다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가연은 슬프지 않았어요. 아니, 슬퍼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멍했을 뿐이었죠. 아버지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채빚이었죠. 가연은 20살에 억 단위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가연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일하는 곳마다 찾아와 행패를 부렸죠. 사장님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며 가연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대학병원 간병인 자리였어요. 간병인 일은 고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환자의 세면을 도왔고 밥을 먹여드리고 대소변을 치웠어요. 밤에는 2~3시간마다 일어나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했죠. 하지만 가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에 있으면 적어도 사채업자들이 대놓고 찾아오지는 못했으니까요. 가연이 그때 돌보던 환자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입원한 분이었는데 가족이 자주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연은 그 노인에게 특별히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에게도 찾아오는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외로운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가연은 노인의 병실 창가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죠. 단정한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훈이었어요. 강태산 회장의 아들,
화신건설의 젊은 간부였죠. 지우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노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녀석 바쁠 텐데 왜 왔어? 괜히 시간 뺏기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안 뵌 지가 얼마인데요? 노인은 지훈의 대학 시절 은사였습니다. 건축학과 교수였는데 지훈에게 건축의 기초부터 철학까지 가르쳐 준 분이었죠. 은퇴 후 홀로 지내시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어요. 가연은 조용히 빨래를 마저 개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훈은 노인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요즘 짓고 있는 건물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노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에 귀 기울였죠. 병문안이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데 가연이 무거운 세탁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서 비틀거렸어요. 지훈이 얼른 다가가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로 가져가면 되나요? 가연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무거운데요. 같이 가요. 지훈은 가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가연은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갔죠. 복도를 걸으며 지훈이 물었어요. 간병인으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몇 달 됐어요. 선생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선생님이 간병인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지훈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은사를 뵈러 온다고 했지만 점점 가연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가연은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남자가 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가연을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복도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고 노인의 서류 정리를 거들어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야간 근무 중인 가연에게 따뜻한 호빵을 사다 주기도 했죠. 노인이 지훈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야. 참 힘들게 사는 아이야. 부모도 없고 빚에 쫓기고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하더라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밝은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노인이 지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쓰이나 보구나.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연이 병원 뒷문으로 퇴근하려는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길을 막아섰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유가연 씨, 이번 달 이자 또 밀렸던데. 이러면 곤란하지. 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굳어버렸어요. 남자들이 한 발짝씩 다가왔죠.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안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연의 앞으로 걸어왔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당신 누군데? 이 여자 친구입니다.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혀를 찼습니다. 오늘은 봐준다. 다음에 또 보자고. 남자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가연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훈이 얼른 다가와 가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가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가연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를 사왔어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뜨거운 국물을 홀짝였죠. 맛있네요.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건 정말 오랜만에 지어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오히려 지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거든요. 어느 날 가연이 병원 옥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물 한 병.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여기 있었네요. 한참 찾았잖아요. 가연이 황급히 도시락을 숨기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보고 말았죠.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가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에서 샌드위치 2개를 꺼냈어요. 저도 점심 아직이에요. 같이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미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나눠 먹어요. 나 혼자 먹으면 외로우니까. 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샌드위치 하나를 가연 손에 쥐어주었어요. 왜 자꾸 피해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눈을 안 마주쳐요? 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창피한 거 하나도 못 봤는데요. 그냥 혼자서 많이 힘들었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지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처음엔 나도 몰랐어요. 그냥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가연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저는 지훈이라고 불러요. 나도 가연 씨라고 부를게요. 그 말에 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병원 앞 벚꽃이 피고 또 졌습니다. 지훈과 가연은 어느새 서로의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퇴근길에 함께 걷고 가끔은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죠. 가연은 점점 지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빚을 지게 된 사연까지 지훈은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죠.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가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지훈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 오는 거 알면서 왜 우산 안 가져왔어요? 설마 기다린 거예요? 1시간쯤요. 가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보같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요. 지훈이 웃으며 우산을 가연 쪽으로 기울였어요. 가연 씨 보려고 기다린 건데 감기쯤이야.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연 씨. 네. 나 가연 씨 좋아해요. 가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빚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지훈 씨랑은 너무 안 어울려요. 지훈이 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가연 씨가 좋은 거예요. 가진 거 없어도 빚이 있어도 그냥 가연 씨라서 좋아요.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할 일을 왜 시작해요? 나는 진심이에요. 빗속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지훈은 가연에게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처음 컵라면을 먹었던 그 병원 앞
벤치에서였죠.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가연은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지훈 씨 부모님은요? 반대하실 텐데. 내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훈이 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가연 씨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앞에 어떤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요. 지훈은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태사는 맨손으로 화신건설을 일군 사람이었고 어머니 미정은 이름난 명문가 출신이었죠. 두 분 모두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하늘처럼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연과의 결혼은 숨기거나 미룰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은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넓은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과일이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소파에 깊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미정은 옆에서 찻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입을 여는 순간 그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산이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미정도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산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미정은 얼굴에 기대 섞인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집 딸이니? 뭐하는 아이야? 지훈은 잠시 숨을 깊이 골랐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혼자 살아요. 미정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간병인이라고? 태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네. 이름은 유가연입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미정이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찬물이 조금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훈아, 지금 장난하는 거니? 간병인이라니. 그것도 부모도 없는 아이라고? 장난 아닙니다, 어머니. 태산이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실룩거렸죠. 그 여자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는 봤냐?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도박과 술 문제가 있었고 빚을 남기고 가셨어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뭐라고? 도박꾼의 술주정뱅이 딸이라고? 아버지, 가연이는 아버지와 달라요. 그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닥쳐. 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고함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신건설 회장 아들이 그런 집안 여자와 결혼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내가 상관없으면 다야? 미정이 남편을 진정시키려 팔을 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지훈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가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차갑고 단단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가연 씨죠? 저는 강지훈 엄마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가연은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카페로 향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상과 미정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돌덩이 같았죠. 가연을 향한 시선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가연은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감추었어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아들을 떠나세요. 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나요? 미정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당신 집안이 어떤지 다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도박꾼의 술주정뱅이, 어머니는 아파서 죽고, 당신은 억대의 빚을 지고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고요? 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태산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것 좀 열어봐요. 가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별합의서. 가연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강지훈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연락하지 않을 것. 향후 어떠한 상속이나 재산도 요구하지 않을 것. 그 대가로 가연 아버지의 사채빚 전액을 갚아줄 것. 미정이 손톱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여기 사인하면 당신 빚은 내일 당장 없어져요.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 있죠.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요? 가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에 빚이라는 글자가 아른거렸어요.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그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니.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앞 벤치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던 밤. 사채업자들 앞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단단한 눈빛.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하자고 말하던 그 순간. 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밀어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인할 수 없어요. 미정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돈 대신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지훈 씨를 사랑하니까요. 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태산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카페 안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죠.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훈이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뛰어온 모양이었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태산이 아들을 차갑게 노려보았어요. 내가 안 끊으니까 내가 끊으려는 거다. 지훈이 가연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연의 손을 잡았어요. 가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연 씨와 결혼할 겁니다. 미정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지훈아, 정신 차려. 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태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선택해라. 집을 나가든가 저 여자를 버리든가. 지훈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집을 나가겠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사는 이를 악물었죠. 두 사람 모두 아들이 꺾일 줄 알았던 겁니다.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상속도 지원도 없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가연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연은 걸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훈 씨, 나 때문에 미안해요. 다 나 때문이에요.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내 선택이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두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다고 믿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아니, 쌀 짐도 별로 없었어요. 지우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을 가방에 넣었고 가연은 원래 가진 게 거의 없었죠.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반지하는 아니었지만 그보다 나을 게 없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고 계단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났죠.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8평 남짓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싱크대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그리고 몸을 눕히면 꽉 찰 것 같은 방 하나.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판은 여기저기 들떠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가연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신건설 회장의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왜 울어? 우리 집인데.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데서. 무슨 소리야? 나는 좋은데. 당신이랑 둘이 사는 거잖아. 남편은 씩 웃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해 보였죠. 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회사를 완전히 떠났어요. 화신건설의 간부였던 그가 이제 갈 곳은 없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화려했지만 아버지의 입김이 닿는 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면접도 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찾은 일은 소규모 건설 하청업체의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도면을 보던 사람이 이제 삽을 들고 땅을 파야 했어요.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구두 대신 안전화를 신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죠. 저녁 7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4시간 가까이를 밖에서 보내는 셈이었어요. 첫 주가 지나자 남편의 손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그 위에 또 물집이 생겼어요. 손바닥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랐죠. 어깨는 결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몸 이곳저곳에서 신음소리가 났어요.
가연은 밤마다 남편의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갈라진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고 깨끗했던 손이 이제는 거칠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연을 걱정했습니다. 가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어요.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이면 다시 식당으로 향했죠. 하루에 4~5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허옇게 변했고 다리는 늘 퉁퉁 부어 있었어요. 번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와 사채, 이자로 나갔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갚으니 사채업자들도 예전처럼 심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죠. 두 사람의 저녁 식사는 대부분 컵라면이었어요. 끔돈이 조금 남으면 삼각김밥을 하나씩 더 사왔죠. 그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치 명절처럼 기뻐했어요.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가연이 컵라면 2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컵라면을 마주 놓고 앉았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오늘은 시멘트 40포대만 날랐어. 40포대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어제는 50포대였거든. 남편이 희죽 웃었어요. 가연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둘 다 했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났죠. 두 사람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방 안은 라면 국물처럼 따뜻했어요. 배부르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빨래는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연이 대야에 물을 받아 빨래를 했어요. 남편도 옆에 앉아 함께 손빨래를 했죠.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 것만 하면 돼요. 왜 같이 해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 그리고 당신 혼자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남편은 서툰 손놀림으로 양말을 비볐습니다. 거품이 얼굴에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빨래를 다 하고 나서 작은 베란다에 널었어요. 좁은 공간에 빨래들이 빼곡히 걸렸죠. 바람에 흔들리는 옷가지들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냄새야. 비누 냄새. 참 좋다. 가연은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재벌가의 아들이 이런 작은 것에 행복해하다니. 남편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비로소 온몸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데이트는 근처 공원 산책이었어요.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손을 꼭 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기도 했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여보, 저 별 좀 봐요. 예쁘죠? 응. 근데 당신이 더 예뻐. 에이, 무슨. 가연은 볼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했어요. 반지도 비싼 것은 살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은반지 2개를 샀죠. 반짝이지 않는 수수한 반지였습니다. 남편이 가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꼭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싫어요. 이게 좋아요. 평생 이거 낄 거예요. 가연은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반지였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밤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지만 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빚 다 갚으면 뭐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거실이 있는 집, 소파도 놓고, 그리고요? 당신이랑 아이도 낳고 싶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우리를 닮은 예쁜 아이. 가연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콩닥콩닥 따뜻하고 힘찬 소리였죠. 이 소리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이대로만 가면 언젠가는 빚도 다 갚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불행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아직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했어요. 가연은 잠결에 남편의 볼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녁에 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가연은 그때 그 말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가연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뜨거운 물에 불어 있었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지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죠? 지금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연은 앞치마도 벗지 않은 채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버스를 탈 여유가 없었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이름을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택시 안에서 가연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먼지와 시멘트가 묻은 옷을 입은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연을 보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죠.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연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이요. 남편 어디 있어요? 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입을 다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내예요. 남편은요? 남편은 괜찮은 거죠?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가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가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심정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본다고 했는데요. 가연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악몽일 거야. 곧 깨어날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대요. 현장에서 바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숨을 거뒀다고 했죠. 가연은 영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었죠. 천을 걷어내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곤해서 잠든 것 같았죠. 아침에 본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나야. 일어나요. 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정말 떠났구나. 영영 돌아오지 않는구나. 가연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가연의 세상 전부였던 사람이 떠났으니까요. 장례는 하루 뒤에 치러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조화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집을 나간 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시아버지 태사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미정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굴 가득 묻어 있었죠. 가연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가연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연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시부모와 가연만 남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나가.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훈 씨 아내예요. 아내? 우리가 언제 결혼을 허락했니? 그냥 같이 산 거지. 시어머니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가연은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우리 아들 장래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어. 알아서 나가. 가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지훈 씨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발이요. 보내드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지훈이는 이런 데서 일하지 않았어. 편하게 살았을 거야. 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어요. 어머님, 저도 지훈 씨 잃고 너무 힘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찰싹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가연의 뺨을 갈겼어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가연은 뺨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내 술 취한 아버지처럼 너도 내 아들을 험한 곳에서 죽게 만들었어. 힘들다고? 웃기지 마. 내 자식 죽여놓고 힘든 척은.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 때문에 남편이 힘든 일을 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걸까요? 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나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 부를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가연의 온몸을 적셨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상복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고통은 느낄 수가 없었죠. 가연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에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라면 먹는 얼굴, 잠든 얼굴. 여보, 나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가연은 빗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바다에 홀로 떠 있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연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문을 열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아서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둡고 텅 빈 방이 가연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작업복이 한쪽에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칫솔이 욕실에 있었죠.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영원히. 가연은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옷에서 남편의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와 비누 냄새가 섞인 익숙한 그 향기. 그 냄새를 맡으며 가연은 밤새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때 가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남편이 남긴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선물이 가연의 몸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연을 기다리는 건 더 깊고 더 긴 어둠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연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냥 남편의 옷을 껴안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없는 세상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헛구역질이 났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슬픔이 몸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가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2줄이었어요. 선명한 2줄. 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임신이라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아빠가 됐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 쌍둥이네요. 네, 쌍둥이요? 가연은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작은 콩알 같은 것이
두 개 보였어요.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도 두 개였죠. 남편이 남긴 선물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가연은 병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혼자 두지 않았네요. 가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두 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요. 혼자서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시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마음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는 그 말. 그 차가운 눈빛.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빌붙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임신을 하니 몸이 힘들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식당 설거지도 못했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으면 토가 나왔거든요. 편의점 알바도 그만둬야 했어요. 밤새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 임신이라 특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수입이 끊기자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어요. 사채 이자는 계속 쌓여갔죠.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거야? 남편 죽었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줄 알아? 무서운 얼굴로 협박했어요. 문을 쾅쾅 두드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빌었어요.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악몽처럼 들렸어요. 결국 원룸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어요. 가연이 찾은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 그게 가연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에는 물이 차올라서 무릎까지 잠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라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가연은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개를 2끼로 나눠 먹었어요.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물만 마셨죠. 뱃속의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미안해. 가연은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출산은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혼자서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갔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가연은 남편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내서 나을게요. 우리 아기 꼭 보여줄게요. 12시간의 고통 끝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들이 울음을 터뜨렸죠.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아기들의 얼굴은 남편을 꼭 닮았어요. 눈매며 코며 입술이며. 가연은 아기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애들 얼굴 좀 봐요. 당신 닮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청구서를 가져왔을 때 가연은 숫자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최소한의 입원 기간만 채우고 퇴원해야 했죠. 아직 몸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저귀 살 돈도 분유 살 돈도 없었어요. 가연은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분유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제대로 못 먹으니 젖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기들은 배가 고파서 울었습니다. 밤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죠. 가연은 아기들을 안고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살기 위해 뭐든 해야 했습니다. 아기들을 업고 나가서 폐지를 주었어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아기가 가연의 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 둘을 업고 폐지를 줍는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자존심으로는 아이들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박스를 모았어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를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리어카에 잔뜩 싣고 고물상에 가져갔죠.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어떤 날은 5,000원도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 돈으로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샀습니다. 자기 밥은 늘 뒷전이었어요.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안고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열이 내리기를 기도하면서요. 아이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제발 괜찮아져라. 제발. 가연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강했습니다. 엄마를 닮은 건지 아빠를 닮은 건지 모르겠지만 잘 버텨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5년. 시간은 느리게 흘렀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절어가며 폐지를 주었고 겨울에는 꽁꽁 언 손으로 박스를 날랐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터졌어요.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5살이 되자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했죠. 아빠와 엄마를 닮아 듬직하고 상냥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밝았어요. 엄마가 폐지 줍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따라다녔죠. 작은 손으로 박스를 들어 리어카에 실으려고 애썼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연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습니다. 그 6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연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남긴 선물, 두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가연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눈 내리는 골목에서 가연과 쌍둥이를 발견한 그날 밤, 태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죽은 아들 지훈을 꼭 빼닮은 그 얼굴들. 태산의 손은 밤새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은 비서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 찾아. 당장.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이틀 만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가연의 주소, 생활 형편, 아이들의 나이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태사는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폐지 수거로 생계 유지, 쌍둥이 형제 5살. 그 내용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며느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 손주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니. 보고서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가는 가연의 뒷모습,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태사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좀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태사는 직접 가연을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어요. 태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났죠. 화신건설 회장이 평생 와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단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곳에서 손주들이 살고 있다니.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가연이 나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갈라진 손, 지친 얼굴. 6년 전 처음 봤던 그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가연은 시아버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문을 닫으려 했어요. 가연아, 잠깐만. 태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가연은 멈칫했지만 문을 열어두지는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태산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존댓말이었지만 전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할 얘기가 있어. 들어가도 되겠니? 안 됩니다. 가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태산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가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여기서 얘기해도 된다. 아이들, 내 손주들 맞지?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손주요? 무슨 손주요? 아버님은 저희한테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태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6년 전 장례식장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결혼을 허락한 적 없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 잔인한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태산이 고개를 숙였어요. 7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가연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요? 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을 때 전 임신 중이었어요. 아셨어요? 남편 장례식에서 쫓겨나서 빗속을 헤맸어요. 뱃속에 아이 둘을 품고요.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몰랐어요. 그때 가연이 임신 중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6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폐지 주우면서요. 여름에는 땀에 절고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도 리어카를 끌었어요. 아이들 아플 때 병원비 없어서 밤새 안고 울었어요.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제가 굶었어요. 그때 아버님은 어디 계셨어요? 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연의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손주 찾으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그냥 셋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셋이 살 거예요. 가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태사는 느낄 수 있었어요. 가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태산이 애원했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달려 보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기회요? 가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입꼬리가 씁쓸하게 올라갔습니다. 기회는 6년 전에 주셨어야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가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태사는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로 돌아온 태사는 뒷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가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눈빛,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구나. 태사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사는 아내 미정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가연을 만났다는 것, 손주가 둘이라는 것, 그리고 가연이 거절했다는 것까지요. 미정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둘이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쌍둥이야. 남자아이 둘. 지훈이 얼굴을 그대로 닮았어. 태산의 말에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했어요. 미정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나가. 그 잔인한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태산과 미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을 꼭 빼닮은 그 얼굴들. 자신들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연의 마음을 돌려야 했어요. 어떻게든 손주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가연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그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사는 결심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연의 마음을 돌리겠다고요. 그게 죽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늦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태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가연의 상처는 태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태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가연에게 거절당한 후에도 태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반지하 앞에 나타났어요.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갔죠. 처음에는 과일 상자였어요. 사과, 배, 귤, 제철 과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연은 그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문 밖에 그대로 뒀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태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이번에는 아이들 옷이었습니다. 따뜻한 패딩 점퍼, 털모자, 장갑.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연은 그 옷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겨울옷을 사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가연은 받지 않았어요. 옷상자를 문 밖에 그대로 뒀습니다. 태사는 다음 날 와서 그걸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걸 또 가져왔죠. 그러면서 태사는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연이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놈들 움직임을 모두 감시해라.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가연이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보고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라. 알겠나? 태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위험으로부터는 지켜주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어요. 때로는 음식을, 때로는 생필품을, 때로는 아이들 장난감을 두고 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었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가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새벽부터 와서 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모습, 허리를 숙여 물건을 내려놓을 때 힘들어하는 뒷모습, 추운 날씨에 입김을 내뿜으며 돌아가는 모습, 가연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가연은 여느 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집에서 자고 있었죠. 이웃집 할머니에게 잠깐 봐달라고 부탁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준이와 윤이가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나왔어요.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리어카를 끌며 박스를 주었어요. 손이 꽁꽁 얼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벌어야 아이들 분유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가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채업자 2명이었습니다. 6년 전부터 가연을 괴롭혀온 그 사람들. 험악한 얼굴에 비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한 명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네. 숨어 다니더니 여기 있었구만.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오늘은 끝장을 내자. 이자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아? 다른 한 명이 리어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넘어졌어요. 박스들이 눈 위에 쏟아졌습니다. 야구 방망이가 리어카를 내리쳤어요. 철제 프레임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애들 먹여 살려야 해요. 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무릎이 눈 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비웃었어요.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애들 있다며? 애들까지 담보로 쓰자. 그 말에 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이들만은 안 돼.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이요. 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또 한 번 걷어차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연은 부서진 리어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6년 동안 이 리어카로 폐지를 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에 땀을 흘리며 겨울에 손이 얼어붙어도 일이 역할을 끌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철제 프레임은 찌그러졌습니다. 나는 이 굴레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건가? 절망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가연은 눈밭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이들은 어떡하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찰차가 급하게 진입했습니다. 타이어가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죠. 사채업자 둘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순식간에 뛰어내려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꼼짝 마. 협박, 스토킹, 불법 채권 추심. 전부 조사할 거야.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발버둥 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곧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가연은 눈밭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경찰차 뒤에서 두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모습, 눈밭을 가로지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가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태산과 미정이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태산은 코트 자락이 펄럭였고 미정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게 분명했어요. 가연아,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태산도 헐떡이며 뒤따랐죠. 70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뛰어온 건 처음일 거예요. 두 사람은 가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가연아, 다쳤니? 괜찮아? 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산이 다가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비서가 사채업자들이 가연을 미행하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밤낮으로 감시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 그들이 움직이자 즉시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사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경찰과 함께 이 골목으로 달려온 거였어요. 가연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빚은 전부 정리했다. 사채업자들이 너를 괴롭힐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빚을 정리했다고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처리했어. 너와 아이들을 건드리면 바로 구속될 거다. 그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화신건설 회장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실제로 실행한 조치였어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불법 채권 추심을 고발하고 가연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장치를 마련한 거였죠.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사채업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가연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밭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6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악몽 같았던 날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아이들 데려가겠다는 협박에 울던 날들, 그 모든 게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가연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원망인지 고마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미정이 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가연을 꼭 안았어요. 차가운 눈 위에서 두 여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미정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6년 전 장례식장에서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 나가. 그 말들이 얼마나 가연을 짓눌렀을지. 임신한 몸으로 빗속을 헤맸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태산도 눈물을 흘렸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신건설 회장으로서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물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부서진 리어카 옆에서 6년의 원망과 후회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아직 용서하기엔 이른 감정이었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발은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죠. 아까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평온했어요. 가연은 문득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준이와 윤이. 이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떨지 않아도 돼요. 그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골목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가연의 삶에도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연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상과 미정은 여전히 매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문 밖에 물건만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연이 문을 열어줬거든요. 며칠 후 미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직접 만든 떡이었습니다.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와 팥향금을 넣은 송편. 지훈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바로 그 떡이에요. 손주들도 좋아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치고 떡을 빚었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작은 소리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가연이 나왔습니다. 가연은 시어머니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한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님, 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연아, 나왔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연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가연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자랐다니. 방 한쪽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인 5살 쌍둥이. 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애들아. 가연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인사해. 할머니셔. 아이들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미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 있었어요? 아들 준이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질문이었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구나. 6년 동안 몰랐구나. 그래, 할머니야. 할머니가 늦게 왔어. 미안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미정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어요. 지훈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지훈이를 안았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아이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울고 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미정이 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어요. 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연은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다니요. 장례식장에서 내가 한 말 평생 후회했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했지. 그건 거짓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내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 빗속에서 쫓아낸 거 평생 악몽으로 꿨어. 내가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미정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가연에게 달라붙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그래요?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연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님.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가연은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부드러웠어요. 미정은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 못해. 그럴 자격이 없어. 다만 이 아이들한테 할머니 노릇 좀 하게 해줘. 평생 속죄하며 살게. 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6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울던 그 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봤습니다. 엄마 다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크고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신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가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를 만나도 돼요. 미정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가연아. 정말 고마워.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잘하시면 돼요. 그게 어머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날 미정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져온 떡을 나눠 먹었어요. 아이들이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콩고물을 묻히고
깔깔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웃음소리가 미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준이와 윤희는 할머니에게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했어요. 자기를 예뻐해주는 사람이면 좋아했죠. 미정이 안아주고 뽀뽀해주니까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선택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정이 돌아갈 때 아이들이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또 와요. 윤희가 미정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미정은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또 올게.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가져올게. 미정은 가연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문 앞에서 손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태산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얘기, 가연 얘기,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이제 시작이었어요. 6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아무리 긴 여정도 첫걸음부터 시작하니까요. 태산과 미정은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게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믿으면서요.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산과 미정은 거의 매일 반지하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금방 정이 들었어요. 특히 준이는 할아버지를 따랐습니다. 태산이 오면 달려가서 매달렸죠. 윤희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머리를 빗겨달라고 졸랐어요. 아이들에게는 조부모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동안 없었던 사랑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직 시부모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가연아, 할 얘기가 있어.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 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와. 가연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데서 자라면 안 돼. 습기 차고 햇빛도 안 들고. 우리 집은 방이 많아. 다 같이 살자. 태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태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도움은 고맙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받아요. 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태산은 한참 동안 가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뜻을 존중할게. 그날 밤 태산은 미정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연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태산이 가연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태사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사에 자리가 하나 있어. 격리일이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화신건설 입사 지원서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혜가 아니야. 정당한 월급 받고 일하는 거야. 내 실력으로. 태산이 덧붙였어요. 가연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생각해봐. 강요는 안 할게. 태산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가연은 밤새 고민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사는 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가연은 결심했어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서 태산에게 건넸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가연은 화신건설 격리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컴퓨터 다루는 것도 서류 정리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죠.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보고 실수하면 다시 했어요. 퇴근 후에는 아이들 재우고 새벽까지 엑셀 공부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가연을 수군거렸어요. 회장님, 며느리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하지만 가연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가연은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수도 줄었고 칭찬도 받기 시작했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가연은 첫 월급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번 돈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돈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겠죠. 그날 저녁 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엄마, 여기 진짜 맛있다.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 우리 앞으로 더 맛있는 것도 먹자. 가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가연과 아이들은 반지하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죠. 이사하는 날 태상과 미정이 도와주러 왔어요. 짐을 나르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태사는 무거운 박스를 들며 땀을 흘렸고 미정은 부엌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은 새 집에서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해가 들어와. 윤희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줬구나.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부모와 가연 그리고 아이들. 좁은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어요. 미정이 만들어 온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가연이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더 만들어 올게. 식사 후 태산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태산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반지가 2개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거야.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으로 산 거라더라.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지훈이 거. 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어요. 결혼할 때 제대로 된 반지도 못 해줬다고 미안해하던 그 모습.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은반지를 끼워주며 웃던 그 얼굴. 그리웠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가연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산이 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우리가 도울게. 가족으로서. 미정도 가연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 잘할게. 가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6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가와 가연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팔이 가연을 감쌌어요. 엄마, 왜 울어? 슬퍼? 아니, 행복해서 울어.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가연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가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빚이 아닌 사랑을 상속받았어. 6년 동안 물려받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가난의 빚, 고통의 빚.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빠의 사랑까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분홍빛 꽃잎이 창문 너머로 춤을 췄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가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걸음씩.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훈이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민낯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솔직한 이야기로 함께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꾸밈 없는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민낯 사연이었습니다.